40살이 되었을 때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종석입니다. 지금 72살인 제가 지난 2년 동안 어떻게 제 삶을 변화시켰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제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힘들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을 향해 손을 뻗으려다 숨이 차올랐을 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 딸 민지는 항상 제가 건강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아시다시피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때 저는 90세까지 사시면서 늘 텃밭을 가꾸시며 활동적으로 사셨던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들아, 움직이지 않는 몸은 차고에 세워둔 자동차와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새운다. 저는 천천히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오랫동안 저를 담당해온 이 원장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종합검진을 하고 솔직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김 선생님, 아직 많은 것을 되돌릴 시간이 있습니다만 움직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동네 빵집까지 짧은 산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리며 지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렸죠. 지금은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산책복을 입고 민지가 선물해준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해돋이를 보며 다른 산책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얼굴에 바람을 맞으며 40분간 순수한 기쁨을 누립니다. 식단 개선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고 오후 간식으로 떡을 즐기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종합검진에서 발견된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식습관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영양사 박 선생님은 매우 인내심 있는 분이셨는데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다채로운 식단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적응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흰 쌀밥 대신 현미로 바꾸고 아침 식사로 더 많은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요구르트와 망고를 섞어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양을 조절했죠. 제 취미로 시작한 텃밭에서 이제는 상추, 깨십, 토마토, 그리고 신선한 향신료들을 얻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것을 수확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수면 패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전에는 불규칙했거든요. 밤새 텔레비전을 보며 잠들지 못하곤 했죠. 이제는 루틴이 생겼습니다. 9시 뉴스를 본 후에는 집안을 가볍게 산책하고 제가 키우는 캐모마일로 차를 끓여 마시고 책을 몇 페이지 읽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조언해준 대로 침대에서는 휴대폰을 보지 않습니다. 15살밖에 안 됐지만 때로는 저보다 더 현명하네요. 전에는 피하곤 했던 정기검진도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달력에 모든 일정을 기록해둡니다. 심장 전문의 예약, 정기검사, 예방접종 날짜까지. 전에는 걱정거리였던 혈압도 이제는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난 검진에서 이 원장님이 농담하셨죠. 김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활력입니다. 이제는 지치지 않고 손주들과 놀 수 있고 텃밭도 가꾸고 집안 여기저기 작은 수리도 하고 심지어 아내 영숙과 함께 동네 노인회관 댄스 교실에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30분 이상 공놀이를 했답니다. 제가 얻은 독립성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운전도 하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은행일도 직접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건 신발끈 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첫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이죠. 민지가 말하곤 합니다. 아빠,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건강관리가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 손주들과 노는 것, 영숙과 춤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일입니다. 목공소에서 45년간 맞춤 가구를 만들다 은퇴했을 때 제 두뇌도 함께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정확한 치수 계산이나 고객을 위한 복잡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 영숙과 함께 가로세로 퍼즐을 풀고 있을 때 그녀가
제게 한 말이 제 관점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자꾸 깜빡깜빡한다고 하시더니 아직도 이 신문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들은 당신만 풀 수 있잖아요. 마치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제 두뇌가 옛날 작업실의 도구들과 같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버리는 거죠. 제 손녀 지은이가 집에 와서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정하는 법을 3번째로 물어봤을 때 좌절한 모습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아 이전처럼 모든 걸 대신 해주는 대신 단계별로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봐요. 가구 치수 재던 것처럼 각 단계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지은이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정말 와닿았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 통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부산에 사는 손자 민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진전에 힘입어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노인을 위한 기초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마우스를 다루는 게 전기톱을 다루는 것보다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제 아들 또래인 이 강사의 인내심 덕분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강좌 수강생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75세의 김영자 씨는 유튜브로 예술적인 목공 영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게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68세의 박철수 씨는 의사가 추천한 식단에 도움이 되는 요리법을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요.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온라인 체스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체스를 두곤 했지만 몇 년 동안 체스판을 만져보지도 않았었죠. 전 세계 사람들과 가상으로 체스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번도 한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러시아의 어떤 분과 체스를 두고 있다니요. 영숙은 이제 저와 대화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며 농담을 합니다. 하지만 활발한 두뇌 활동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년 동안 멀어졌던 독서 습관도 되찾았습니다. 제 오랜 열정이었던 한국사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딸 민지의 제안으로 소설도 읽기 시작했죠. 지금은 동네의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 시립도서관에서 만나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식단 역시 두뇌 건강 관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특정 음식들이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거든요. 생선 섭취를 늘렸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집에서 고등어나 조기를 먹는 날입니다. 호두와 땅콩은 오후 간식이 되었고 녹차 한 잔과 함께 즐깁니다. 영숙은 제가 노년의 지식인이 되어가고 있다며 농담을 합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손자 민호의 과학 박람회 프로젝트를 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했는데 제가 목공에서 배운 목자의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죠. 여러 번의 영상 통화를 통해 다양한 목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호의 프로젝트가 1등을 차지했어요. 제 지식이 아직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매일 가로세로 퍼즐과 스도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탁재 이것들만을 위한 노트를 두고 있죠. 영숙은 제가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이 더 길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퍼즐을 풀기 전에는 식탁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주소록을 찾아보지 않고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두뇌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은이가 보여준 앱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good morning과 thank you를 말할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죠, 그렇죠?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에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는데 supposedly 당첨된 상품에 대한 거였습니다. 컴퓨터 강좌에서 배운 온라인 사기에 대한 토론 덕분에 빠르게 사기 시도라는 걸 알아챘죠. 이 강사의 말씀처럼 활발한 두뇌가 사기꾼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이제 저는 두뇌를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가로세로 퍼즐을 풀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에 열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 늦은 때일 뿐이다.
저는 항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재정 계획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식습관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점심에 국밥을 먹고 오후 간식으로 달콤한 떡을 즐기는 타입이었죠. 하지만 종합검진에서 발견된 제2형 당뇨병으로 인해 제 선택을 재고해야 했습니다. 매우 인내심 많은 영양사 박 선생님이 건강하면서도 맛있는 식단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고 적응하면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식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과일을 더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망고와 오트밀을 함께 먹으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을 줄였죠. 취미로 시작한 텃밭에서 이제는 상추, 깨씹, 토마토, 신선한 허브를 기르고 있습니다. 직접 길러 수확한 것을 먹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있을까요? 불규칙했던 수면. 전에는 밤새 텔레비전을 보며 잠을 설쳤죠. 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루틴을 만들었어요. 9시 뉴스를 본 후 집 안을 가볍게 산책하고 제가 키운 캐모마일로 차를 끓여 마시고 책을 몇 페이지 읽습니다. 15살인 손녀 수진이가 조언해준 대로 침대에서는 휴대폰을 보지 않아요. 때로는 제가 수진이보다 더 현명할 때도 있지만 이번엔 아이의 말이 맞더라고요. 전에는 피하던 병원 검진도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여둔 달력에 모든 것을 기록해요. 심장 전문의 진료, 정기검사, 예방접종 날짜까지. 걱정거리였던 혈압도 이제 잘 조절되고 있습니다. 지난 진료 때 이 원장님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시네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뭐니 해도 활력입니다. 이제는 지치지 않고 손주들과 놀 수 있고 텃밭도 가꾸고 집안 곳곳에 작은 수리도 하고 심지어 아내 영숙과 함께 동네 노인정 댄스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들을 데리고 공원에 가서 30분 넘게 공놀이를 했답니다. 제가 얻은 자립심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차도 운전하고 마트에서 장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제가 신발끈 매는 게 어려워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 첫 발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이죠. 민지가 말하곤 해요. 아빠, 요즘 젊은이들보다 더 활기차세요.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이제 저는 건강관리가 짐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걸 이해합니다. 활기차게 일어나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의 놀이 시간, 영숙과의 춤, 이 모든 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축하하는 순간들입니다. 목공소에서 45년간 주문 제작 가구를 만들다 은퇴했을 때 제 두뇌도 함께 은퇴할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정확한 치수 계산이나 고객을 위한 복잡한 설계를 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아내 영숙과 함께 낱말 퍼즐을 풀고 있을 때 그녀가 제 관점을 바꾸는 말을 했습니다. 종석 씨, 당신이 건망증이 생겼다고 불평하지만 여전히 이 신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푸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마치 제 머릿속에 전구가 켜진 것 같았습니다. 제 두뇌가 옛 작업실의 도구들과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요. 손녀 수진이가 집에 와서 제가 3번째로 휴대폰에 카카오톡 설정하는 법을 물어봤을 때 좌절감을 느꼈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녀는 저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아 이전처럼 모든 걸 대신해주는 대신 단계별로 가르쳐주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해봐요. 가구 치수 재던 것처럼 각 단계를 노트에 적어보세요.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완전히 와닿았어요. 일주일 만에 저는 메시지와 음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상통화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부산에 사는 손자 민호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진전에 고무되어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동네 노인회관에서 노인을 위한 기초 컴퓨터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마우스를 다루는 게 전기톱을 다루는 것보다 어려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점차 제 아들 나이쯤 되는 이 선생님의 인내심 덕분에 요령을 터득해 갔습니다. 강좌 수강생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75세의 박순자 씨는 유튜브로 예술적인 목공 영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인터넷에 이런 게 있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68세의 동기 최영호 씨는 의사가 추천한 식단에 도움이 되는 요리법을 검색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요. 어느 날 인터넷을 검색하다
온라인 체스 그룹을 발견했습니다. 젊었을 때 체스를 두곤 했지만 몇 년 동안 체스 말을 만져보지 않았죠. 전 세계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체스 게임을 시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한 번도 한국을 벗어나 본 적 없는 제가 러시아의 한 노신사와 체스를 두다니. 영숙은 이제 저와 대화할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고 농담을 합니다. 하지만 활발한 두뇌 활동은 기술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포기했던 독서 습관도 되찾았어요. 제 오랜 열정이었던 한국사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후 딸 민지의 제안으로 소설도 읽기 시작했죠. 현재는 동네의 다른 은퇴자들과 함께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지역 도서관에서 만나 우리가 읽은 책에 대해 토론합니다. 영양 섭취도 정신건강관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영양사가 특정 음식들이 두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생선 섭취를 늘렸죠. 매주 수요일은 우리 집에서 고등어나 광어 요리를 하는 날입니다. 땅콩과 호두는 오후 간식이 되었고 녹차 한 잔과 함께 먹습니다. 영숙은 제가 노년의 지식인이 되어 간다며 농담을 합니다.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는 손자 민호의 과학 전시회를 도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야 했고 저는 목공에서 배운 목자의 재활용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영상 통화를 하며 다양한 목재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죠. 민호의 프로젝트가 1등을 했어요. 제 지식이 아직도 유용할 수 있다는 걸 보니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매일 낱말 퍼즐과 스도쿠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이를 위한 노트를 따로 두고 있어요. 영숙은 이제 제가 아침 식사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도전 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테이블에서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느낍니다. 얼마 전에는 주소록을 찾아보지 않고도 여동생의 전화번호를 기억해냈어요.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무엇일까요? 정신을 더 많이 단련할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은 의욕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수진이가 보여준 앱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good morning과 thank you를 말할 수 있어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죠.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았어요. supposedly 상금에 당첨되었다고 하더군요. 컴퓨터 강좌에서 배운 온라인 사기에 대한 토론 덕분에 빠르게 사기 시도임을 알아챘습니다.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활발한 정신은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어책입니다. 오늘날 저는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낱말 퍼즐을 풀거나 기술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것은 호기심을 유지하고 새로운 지식에 열려 있으며 무엇보다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듯이 배우기에 늦은 나이는 스스로 늦었다고 결정한 나이뿐이다. 저는 항상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목공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재정 계획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청구서를 내고 남는 것은 글쎄요 항상 남지는 않았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방식으로 교훈을 줍니다. 일상적인 건강검진 중에 재정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제가 받아야 할 치과 치료에 대해 언급했는데 그 비용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충분한 저축이 없어서 딸 민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경고 신호였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제가 연금을 받는 은행에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인 박소영 씨는 매우 친절했고 제가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해주었습니다. 상세한 예산 계획을 세워주었죠. 우리는 지난 3개월간의 모든 거래 내역을 가져와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상하게 되는 식료품에 작은 재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노트에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공소에서 배운 습관이죠. 거기서는 모든 나무 조각을 세세히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필수 지출 약값, 식비, 고정 비용 등, 변동 지출 여가 활동, 선물 등, 그리고 박소영 씨가 꼭 만들라고 강조한 새로운 카테고리인 비상금입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목공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큰 가구는 아니고 허리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작은 장식품이나 수리 작업을 했습니다. 동네 수공예 시장에서 맞춤 도마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너무 인기가 좋아서 지금은 작은 대기 목록까지 생겼습니다. 제 아내 영숙도 이 절약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수공예를 잘했는데 우리 마당에서 나는 과일로 절임과 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과 시장에서 팔고 그 돈은 곧바로 우리 저축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녀가 말하길 팔린 병 하나하나가 우리 미래를 위한 벽돌 한 장이에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약값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복용하는 일부 약들이 훨씬 저렴한 제네릭 버전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약국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일부 약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간 절약액이 상당했죠.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모으느냐가 중요하다. 협상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휴대폰 요금제를 너무 비싸게 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다른 통신사들을 알아보고 더 경제적인 요금제로 바꿨습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격에 더 나은 보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꿨죠. 이런 작은 절약들이 월말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재정관리 앱의 힘이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모든 지출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앱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제 작은 노트보다 훨씬 실용적이지만 여전히 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받은 모든 동전을 돼지 저금통에 모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열려면 깨야 하는 그런 종류의 저금통이죠. 매년 말 영숙과 저는 돼지 저금통을 깨고 그 돈으로 특별한 것을 합니다. 작년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해변에서 주말을 보낼 만큼 모았습니다. 손주들도 우리의 절약 학교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큰 손자 민호는 할아버지를 본떠 자기만의 저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이는 제 목공 작품 판매를 추적하는 컴퓨터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죠.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위한 기금을 만든 것입니다. 매달 조금씩 비상금을 따로 모읍니다.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 비상금 덕분에 이미 몇 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냉장고를 급히 교체해야 했을 때처럼요. 대출을 받거나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큰 구매를 하기 전에는 철저한 조사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격을 비교하고 여러 상점에 문의하며 할인을 기다립니다. 컴퓨터 수업 친구인 박철수 씨가 말하듯이 서두름은 절약의 적이에요. 가장 큰 만족 중 하나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손주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산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말이죠.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특히 이것이 계획과 규율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72세의 나이에 50대 때보다 제 재정을 더 잘 통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제 지출을 감당할 수 있고 비상시를 위한 여유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아. 하지만 체계적인 재정 생활은 많은 평화를 가져다 준단다. 가족은 언제나 제 삶의 중심이었지만 유대 관계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았다는 걸 고백합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이자 네 손주의 할아버지로서 각 세대가 자신만의 도전과 기쁨을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시나요? 가족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은 70세 이후에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12살 막내 손자 준호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와는 달리 준호는 서울에 사는 제 아들 전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영상통화 중 짧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것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 점심 식사 중에 큰딸 민지와 깨달음을 주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그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세계가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해요. 그들이 우리 방식에 완전히 적응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수동 도구 대신 전동 기계를 사용하는 것을 왜 선호하는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하셨죠. 저도 손주들과 같은 패턴을 반복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15살 손녀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물밖에 물고기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진과 스토리가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점차 그것의 매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공 작품 사진을 올리다가 일상의 순간들, 일출 장면, 일기 같은 것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준호가 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만든 도마 사진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멋져요, 할아버지. 어떻게 나무에 그런 무늬를 새기세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눈 거였죠. 그 이후로 작업실에서의 작업 과정을 보여주는 짧은 동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보고 친구들과 공유하기까지 합니다. 17살 손자 민호와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가까워졌습니다. 제 손자와 온라인 체스를 두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게임 중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학교, 꿈, 두려움까지도요. 그런 대화 중 하나에서 그는 목공에 대한 우리의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영숙도 이 가족 유대 강화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레시피라는 왓츠앱 그룹을 만들어 며느리들과 손녀들에게 요리 비법을 공유합니다. 매주 일요일 가족 중 누군가가 그녀의 레시피 중 하나를 시도하고 그룹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항상 좋은 웃음거리와 대화 주제가 됩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지식의 일요일을 만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가족 구성원 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칩니다. 지은이는 이미 휴대폰 사진 촬영에 대해 강의했고 민호는 재생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으며 심지어 어린 준호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룡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인 목공 기술을 가르쳤죠.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도 겪었습니다. 아들 전구가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감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영숙이 긍정적인 면을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종석 씨, 이제 기술을 더 잘 사용하는 법을 배울 이유가 생겼고 휴가를 보낼 곳도 생겼잖아요. 자녀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딸 민지가 손녀 지은이가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해도 괜찮다고 결정했을 때 거의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자제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왜 반대해야 할까? 지금은 그런 사소한 일로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웃으며 회상합니다. 가장 값진 교훈 중 하나는 사과하는 법이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준영과 정치에 대해 논쟁하다가 참을성을 잃고 후회할 말들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깊은 골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과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는 단순히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전통도 만들었습니다.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우리 집에서 직접 만드는 피자의 날입니다. 각자 재료 하나씩 가져와 함께 피자를 만듭니다. 밀가루가 사방에 날리고 어떤 토핑이 최고인지 논쟁하며 아이들이 부엌을 뛰어다니는 소란스러운 순간들. 하지만 바로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는 재창조해야 했습니다. 대면 모임은 화상통화로 대체되었지만 우리는 가족의 결속력을 유지했습니다. 가상 생일 파티를 열고 온라인 빙고 게임을 하고 심지어 줌으로 가족 재능쇼까지 개최했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사랑은 언제나 방법을 찾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2세의 오늘 가족 유대를 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식물을 돌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매일의 관심, 인내, 때로는 약간의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이 감정이 우리를 차이를 극복하고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게 해줍니다.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은 고급 목재와 같아 매듭과 결점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그것들이 그 가족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거란다. 제가 동반자 관계에 대해 이야기할 때 47년 동안의 아내 영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영화 같은 큰 로맨틱한 제스처나 특별한 사건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에 견디는 가구를 만들 듯 작은 순간들로 매일 쌓아온 이야기입니다. 1975년 교회 여름축제에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제가 막 목공소를 열었을 때였고 그녀는 동네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서툰 광장 춤으로 시작된 것, 제가 항상 춤에는 서툴렀으니까요. 이 평생의 동반자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한 것은 은퇴한 후였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할 때 이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술에 대해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영숙은 모든 의사 상담에 함께 참석했고 의료진의 모든 권고사항을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제게 책을 읽어주었는데 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선택한 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거치며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걱정할 때는 수염을 만지작거리고 영숙이 불안해하면 소파 쿠션을 계속 정리합니다. 더 이상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제스처로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 이들에게는 단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공원 산책을 마치면 베란다에서 함께 커피를 마십니다. 그녀는 통밀빵에 수제 잼을, 저는 당뇨 때문에 과일을 먹죠. 신문 기사부터 밤의 꾼 꿈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영숙은 화요일마다 공예 모임에 가고 저는 목공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가 끝나고 다시 만나면 서로에게 들려줄 새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늘 말하듯 좋은 관계는 춤과 같아요. 때로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영숙은 단순히 식단을 바꾸는 것을 넘어 저와 함께 걷기까지 했습니다. 당신이 설탕을 먹을 수 없다면 나도 먹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며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함께 적응해 나갔습니다. 작년에는 영숙이 넘어져 손목을 골절했을 때 특히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달 동안 제가 그녀의 손이 되어 많은 일을 대신했습니다. 전에는 해본 적 없는 일들을 배웠죠. 다림질부터 그녀가 좋아하는 약초차 만들기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가꾼 텃밭은 우리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작은 허브 정원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는 토마토, 상추, 양배추, 당근, 그리고 다양한 약용 허브까지 기르고 있습니다. 각 식물은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매번의 수확은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토요일이면 특별한 의식을 치릅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오래된 음악, 보통 로베르토 카를로스나 넬슨 곤잘베스를 틀어놓고 거실에서 천천히 춤을 춥니다. 손주들은 우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첫 여름 축제 춤을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취미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영숙은 항상 사진 촬영을 배우고 싶어 했고 동네 노인회관에서 기본 사진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 목공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위해 찍고 저는 정원에서 그녀의 사진 실험을 위한 아주 인내심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결혼 47주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벽에 옛날 사진들이 투영되었을 때였죠. 우리가 얼마나 젊고 꿈에 가득 차 있었는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꿈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노년기의 동반자 관계는 특별한 맛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격렬한 사랑은 아니지만 더 깊고 고요한 무언가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누군가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만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의 건망증, 기술과의 서툰 씨름, 일상의 작은 혼란에 대해 웃습니다. 예를 들어 쇼핑을 가서 목록에 있던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할인 중이어서라며 난초 화분만 사온 날 같은 상황 말이죠. 어려운 순간에 떠난 이들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오거나 나이의 아픔이 더욱 분명해질 때 바로 이 동반자 관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영숙에게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헝겊 조각으로 만든 이불과 같아. 일부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보다 더 아름답지만
전체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우리의 일상에는 서로를 돌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영숙은 제 약 복용 시간을 상기시켜주고 저는 그녀가 충분한 물을 마시는지 확인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 손주들과의 기쁨,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눕니다. 비록 그 미래가 다음 주말까지일지라도 말이죠. 손주들이 오래된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으면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싸우지 않거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함께 닥쳐오는 것들을 마주하기로 선택하는 거죠. 배움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72세에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시작했을 때 나무로만 일해왔던 제가 캔버스와 물감의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죠. 처음에는 제 그림들이 무의미한 낙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젊고 인내심 많은 클라라 선생님은 예술이 완벽함이 아니라 표현에 관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문 밖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간단한 풍경화부터 시작했고 지금은 손주들의 초상화도 그려봅니다. 비록 가끔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사랑은 모든 붓질에 담겨 있으니까요. 기술은 여전히 매일의 도전이자 끊임없는 학습의 원천입니다. 지난주에 손녀 지은이가 스포티파이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60년대 음악으로만 구성된 재생 목록을 만들어 작업실에서 들으며 일합니다. 언젠가 다시는 듣지 못할 줄 알았던 그 옛날 음악들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취미와 관련해서는 목공과 그림 그리기 외에도 사진 촬영에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팔기 위해 목재 작품을 찍기 시작했지만 곧 산책 중 해돋이와 정원을 찾아오는 새들, 손주들의 자연스러운 미소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각 사진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순간을 보존합니다. 텃밭은 취미를 넘어 이제 치료가 되었습니다. 흙에 씨앗을 심고 자라는 것을 보는 데는 마법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정열을 막내 손주 준호와 나눕니다. 그가 우리를 방문할 때마다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보러 달려갑니다. 심지어 그는 제가 언제 무엇을 심었는지 기록하는 컴퓨터 식물 일기까지 만들어 도와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세월 동안 배운 교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인생은 과거의 원망을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톱밥 자루를 등에 메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쓸모가 없을 뿐입니다. 저는 용서하는 법, 특히 제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뒤돌아보면 신발끈을 매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날로부터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극복한 모든 도전, 배운 새로운 기술, 가족과 나눈 모든 순간이 저를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일기 쓰기, 늦게 발견한 또 다른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제 여정을 요약하는 글을 썼습니다. 인생은 거친 나무 조각과 같다.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인내와 사랑,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각각의 흠집, 매듭, 결점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 그리고 목공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칠 수 없는 실수는 없고 배우고 사랑하고 살아갈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는 날은 없다. 72세의 오늘,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전이나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영숙의 미소, 신선한 커피 향기, 손주들의 포옹, 목재를 자르는 톱소리, 완벽하지 않은 그림의 색깔들. 손주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계속해서 창조되는 예술 작품과 같아 매일 새로운 색, 새로운 형태, 새로운 의미를 더해간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고 배우고 사랑하는 아름다움이란다. 그래서 저는 마침표가 아니라 줄임표와 함께 이야기를 마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살아갈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니까요.